허허, 이년이 제 아비가 죽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나를 모함하려 들어? 여봐라! 저 주둥이에서 다신 헛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당장 인두로 찢어버려라! 그때 소녀의 귀에서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고 오직 이 아이에게만 들리는 저주의 종소리였습니다. 저 높은 곳, 사또의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이 고을의 포악한 지배자. 나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오. 아무 증거도 없이 나를 모함하는가? 종소리가 비명보다 더 크게 설화의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내 인연, 도대체 네 귀에 무엇이 들린단 말이냐? 감히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가? 이 자리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인연의 목을 칠 것이다. 저 남자가 내뱉는 숨결 하나, 눈짓 하나가 온통 시커먼 거짓이었습니다. 최대강, 이 더러운 놈! 네가 이것을 보고도 떳떳하더냐? 내가 이 두 귀로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겠소. 내 귀엔 당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립니다.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당신이 했던 수없는 악행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것이오. 최대감의 노예였던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추국장에 앉아 있을까요? 과연 18 설화는 이 핏빛 국문장에서 살아남아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 종소리가 들린다는 이 기이한 저주가 설화에게는 독이 될까요? 아니면 원수를 벨 칼이 될까요? 지금부터 조선을 뒤흔든 가장 잔혹하고도 통쾌한 야담, 진실의 종소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설화의 복수기를 함께 해주세요.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8살의 설화. 아이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심연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아. 눈물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그날에만 흘릴 것이다. 어린 설화는 제 발로 놓이에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 최대감댁 집사가 사람을 고르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를 저 집의 노예로 데려가 주세요. 어떤 굳은 일도 어떤 매질도 견딜 것이니 나를 저 대문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사람들은 아이가 살기 위해 구걸한다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에서 반나절을 걸어야 닿는 작은 고을. 솔제는 초가집 15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굶주렸고 늘 고달팠으며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어머니는 설화가 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딸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복남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가인 최대감댁의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설화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요. 설화야, 저 별 보이니? 저건 견우별이야. 그리고 저쪽이 직녀별이고 이 둘이 1년에 딱 하루, 오늘 같은 날 만난단다. 아버지, 왜 1년에 딱 하루예요? 너무 가여워요. 하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만나잖니. 아무리 멀어도 포기만 안 하면 결국 만나게 돼 있어. 사람 사는 이치도 다 그런 거란다.
설화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에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복남은 가난했습니다. 새 옷 한 번 지어 입은 적이 없었고 고기 반찬이 오르는 날은 1년의 손에 꼽혔습니다. 그러나 설화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딸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인자한 웃음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 웃음만 곁에 있다면 지독한 가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남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인 최대감의 곳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곳간 관리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제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줌의 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설화가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단함도 견딜 수 있었지요. 최대감 댁의 고된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복나. 그의 품속에는 수줍게 감춰진 종이꾸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달려 나온 8살 설화 앞에 복남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설화야, 이거 한번 신어보거라. 내 어미가 살았으면 진즉에 신겨줬을 텐데 아비가 못나서 이제야 가져왔구나. 종이를 걷어내자 가난한 초가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붉은 비단에 고운 꽃이 수놓아진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며칠을 굶어가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틈틈이 집신을 엮어 번 돈으로 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설화는 꽃신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이 아껴뒀다가 중요한 날에 신을래요. 그것은 신발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초가집 마당을 환하게 밝혔고 복남은 그 웃음을 지켜보며 비로소 하루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마치 봄날의 짧은 꿈과도 같았습니다. 설화가 아버지가 선물한 꽃신을 신고 꽃길을 걷길 바랐던 그 시각,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솔재에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중심에는 바로 최대감이 있었습니다. 설화에게 아버지가 온 세상이었다면 이 고을 솔재에서 최대감은 곧 법이자 하늘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꽃신 하나에 행복해하던 부녀의 삶 위로 이제 이 고을의 포악한 지배자 최대감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본명은 최원달.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양반이었고 수령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한양 조정에도 줄이 닿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감이라 높여 불렀지만 뒤에서는 악독하다고 욕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조금만 깎아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더 얹었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그 집 자식을 데려다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아무도 최대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최대감과 한패였으니까요. 솔재에서 최대감은 법이었고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복남도 그랬습니다. 대감 대꽃간 열쇠를 허리에 차고 매일 아침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봄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복남은 곳간 안쪽 구석에 빗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쌀가마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뒤편에 숨겨진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남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괴짝 자물쇠가 녹슬어 헐거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물이 새서 안에 것이 젖었다 싶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림 장부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복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들이 복남이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 소작농들의 이름, 그리고 관아 사람들의 이름,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최대감이 중간에 빼돌린 기록이 숫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흉년에 빌려준 양곡의 이자가 법으로 정한 것의 5배라는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 수령의 이름과 함께 날짜별 뇌물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남의 손이 떨렸지만 순간 최대감의 악행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솔제 고을 백성들의 고혈이자 최대감의 목을 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대감마님이 나라 세금까지 손을 대시다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최대감은 물론 이 고을의 썩은 뿌리까지 뽑을 수 있겠구나.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곳간문이 열린 것을 보고 먹쇠와 최대감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곳간문이 왜 열려 있어? 복남아제가 비가 샌다고 쌀가마니를 옮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제길, 벌써 오다니. 복남은 급한 대로 장부 한 장을 찢어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곳간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복남은 다급히 장부를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괴짝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젖은 쌀가마니는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복남은 괴짝을 대충 밀어넣고 곳간 뒷벽의 작은 환기창 아래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제, 복남 아제 거기 계시오? 먹쇠가 곳간 안으로 발을 들이는 찰나 복남은 빗물에 미끄러지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뒷문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복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의 장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양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 설화를 데리고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해. 찢겨진 장부를 확인한 최대감은 하인들에게 복남을 잡아오라 일렀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 장부 하나로 최대감의 죄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 설화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장부 안쪽이 사라진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복남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복남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린 설화의 고른 숨소리조차 오늘따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게만 들렸습니다. 복남은 바지춤에서 찢겨진 최대감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과 관아의 비리, 그것은 이 작은 고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이 한 장만으로는 최대감의 비리를 밝히긴 부족할 것인데 이를 어찌한담.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힌 살인문 너머로 횃불에 일렁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설아야, 어서 일어나거라. 뒷문으로 나가서 절대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한다. 아버지, 싫어요. 같이 가요. 설아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설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아야, 명심해라. 이 장부가 내 목숨이고 우리 고을의 목숨이다. 절대 빼앗겨선 안 된다. 가서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는 설아의 고사리 같은 손 안에 최대감의 장부 한 장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때 콱광 소리와 함께 사리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아버지는 설아를 뒷문으로 밀쳐내고는 맨몸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아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꽃신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로 칼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기랄, 어디로 갔단 말이냐? 당장 쫓아라. 이 소리를 들은 설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도 검은 옷을 입은 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망치신 거죠? 슬픔을 참으며 돌아서는 순간 손에 쥐어져 있던 장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만든 저들에게 꼭 복수할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살아만 계세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설아는 아버지가 밀쳐낸 어둠 속을 헤치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뒤를 돌아보니 설아의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아버지와 설아의 집.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발바닥이 통증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아버지가 사주신 꽃신은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꽃신을 어루만지며 아버지와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제가 이 장부를 꼭 지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최대감이 자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복남이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의 칼에 맞아 죽었고 시신은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설아의 귓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깨질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그럼 복남의 딸아이는 어찌 됐느냐? 대감마님, 그 아이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죽은 듯합니다. 장부도 함께 제가 되었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이 소리는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귀에서 종소리가 나는 거야? 설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내뱉는 말이 거짓일 때마다 자신의 귀가 세상의 추악한 속임수를 종소리로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장부가 탔다는 말도 모두 저들의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가자. 최대감이 돌아가고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길, 도대체 복남이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오늘 일은 최대감나리가 절대 알아선 안 돼. 아버지가 계신 곳을 모른다고? 그래,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어. 아버지는 어딘가에 살아계시는 거야. 슬픔에 잠겨 울던 어린 소녀의 눈동자에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품속의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기이한 종소리는 설아에게 고통이 아닌 진실을 찾아내고 아버지를 구원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다려. 최대감, 당신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이 내 귀에는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릴 테니까 내가 직접 당신의 그 가짜 하늘을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설화는 노예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최대감집의 하인이 보이자 설화는 자신을 최대감집 노예로 삼아달라 간청했습니다. 나를 저 집의 노예로 데려가 주세요. 어떤 굳은 일도 어떤 매질도 견딜 것이니 나를 저 대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설화의 얼굴을 알리 없는 최대감집의 하인은 설화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얘기했습니다. 요 조그만 것이 이 큰 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밥만 축낼 게 뻔하니 당장 꺼지거라. 최대감집 하인이 설화를 거칠게 밀쳤고 설화는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대감이 혀를 끌끌 차며 설화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같이 쓸모없는 어린아이를 종으로 삼겠느냐? 최대감은 애원하는 설화를 뒤로 한 채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두고 보거라. 지금의 너는 나를 쓸모없다 내쫓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머지않아 내 놈이 직접 나를 모셔가게 만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 후 설화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저작거리 한복판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곡식 상인 오돌쇠가 두 팔을 벌리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저울이 어찌 틀렸단 말이오? 내 이 고을에서 15년을 장사한 사람이오. 이거 봐라 설화야. 네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내 저울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소이다. 설화는 아무 말 없이 저울 앞에 섰습니다. 낮고 묵직한 종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설화는 저울 받침대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울 다리 안쪽을 보시지요.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받침대를 들어 올리자 납 조각 하나가 흙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울이 언제나 상인 쪽으로 기울도록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곡식 상인 오돌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설화는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모두를 속일 순 있어도 제 두 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과하고 곡식을 제값에 살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관하로 갈 것입니다. 장터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 뒤로 설화는 마을 외곽의 낡은 오두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10년 전 불타버린 집터에서 홀로 울고 있던 8살 설화를 거둔 건 이웃집 박노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도망쳤던 설화는 산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운이 좋게도 약초를 캐러 온 박노파가 설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박노파는 어린 것이 원한만 품고 살면 제명에 못 죽는다며 설화에게 바느질과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쳤지만 설화는 밤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 한 장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자라면서 설화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일 때마다 귀에서 울리는 기괴한 종소리를 다스리는 법을 익혔고 점차 마을의 크고 작은 시비를 가려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이제 허리가 굽어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장성한 설화의 손을 잡으며 늘 걱정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설화야, 내 귀에 들린다는 그 소리 때문에 혹시 괴롭진 않니? 설화는 그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 꽂힌 한 짝을 매만집니다. 그녀에게 그 종소리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고을의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앞집에 사는 막동어멈이 급히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야, 큰일 났다. 우리 막둥이가 옆마을에 일하러 갔는데 관하로 끌려갔다는구나. 네가 직접 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제가 지금 가볼게요.
한달음에 옆마을로 뛰어간 설화는 막동이 붙잡혀 있다는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고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농부 막동이 포승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웃 양반 이진사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령 나으리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분명 내 두 눈으로 목격했소이다. 이자가 우리 집 머슴 볼세를 몽둥이로 내리쳐 죽이는 것을. 게다가 목격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진사 대갱랑아범 칠복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똑똑히 봤습니다요. 막동이 놈이 돌쇠를 해코지하는 걸. 수령이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사이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설화였습니다. 떠들썩하던 마당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18의 설화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관아의 포졸도 이진사도 설화가 발을 들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이 고을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인연이 또 나타났군. 이건 관아의 일이다. 저작거리 점쟁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이진사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물어봐라. 내 숨길 것이 없으니. 그 광경을 목격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3일 전 초저녁이요. 해가 아직 중천에 걸려 있을 때였소. 설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초저녁 해가 중천이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눈으로 환히 보셨다고요. 그렇소. 분명히 보았소. 설화는 천천히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3일 전 초저녁 이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막거리 주모어른 그날 저녁 장사를 하셨습니까? 군중 속에서 중년의 여인이 손을 저으며 나섰습니다. 무슨 장사요? 그날은 낮부터 비가 어찌나 쏟아지던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소. 나도 일찍 문 닫고 들어갔지. 이진사 나으리 해가 중천에 걸린 초저녁 폭우 속에서 환히 보셨다니 나으리의 눈은 참으로 신통하십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이진사가 목격자 칠복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턱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긴 했지만 제가 처마 밑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설화는 칠복에게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처마 밑에서 보셨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진사 댁에서 막동아제의 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칠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논두렁 3개를 지나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처마 밑에서 논두렁 3개 너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눈도 참으로 신통하군요. 칠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진사를 한번 힐끗 보더니 결국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이진사 나으리께서 그리 말하면 된다고 하셔서. 군중이 터지듯 웅성거렸습니다. 이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종소리가 설화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이진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포졸에게 묶여있던 막동에게로 걸어가 그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막동은 넋을 잃은 표정으로 설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포승줄이 막동의 손목에서 풀려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쪽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관아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소란이 벌어진다는 말에 발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흥미 없다는 듯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 아이, 저작거리 소문은 들었습니다. 거짓을 귀신같이 잡아낸다는 소문. 최대감은 귀가 얇은 백성들의 허튼 믿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 아이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말에서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서 날짜를 뽑아내고 날씨를 맞세우고 거리를 따졌습니다.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재주가 아니야. 팔짱을 낀 최대감은 손가락을 천천히 튕겼습니다. 요즘 들어 심상치 않은 낌새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묻어버린 장부 한 장. 그것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부 한쪽을 잃어버린 이후로 불에 타 사라졌다는 주변 수하들의 말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잡아낼 수 있다면 장부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 최대감은 먹쇠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저작거리에서 진실을 가려낸다고 소문난 설화라는 아이입니다. 부모도 없이 고을 어기 오두막에 혼자 산다 하옵니다. 최대감은 아무 말 없이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마당을 떠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아무리 탄성을 질러도 포졸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아도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최대감은 눈썹을 가볍게 찌푸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스쳤지만 기억의 끄트머리를 잡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 아이를 내 집으로 데려오너라. 조용히. 설화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최대감의 시선이 꽂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10년 전 진흙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어린 설화와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원수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오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설화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손가락 끝이 거뭇하게 그을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쏟아지던 군중의 탄성도, 막동이 울먹이며 손을 붙잡던 감촉도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문 밖에 두고 왔습니다. 설화에게 저작거리의 일들은 복수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법,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법, 종소리가 울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법, 최대감 앞에 서는 나를 위해 불꽃이 튀어오르며 아궁이가 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 크고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설화라는 아이가 여기 사느냐? 설화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먹쇠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단으로 묶은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먹쇠가 헛기침을 하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내 재주를 높이 사신다. 이건 성의 표시고 내일 아침 대감마님을 직접 뵈러 오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 하셨다. 설화의 귀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 거짓말. 그러나 설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의 부르심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먹쇠가 돌아서자 설화는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안에는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설화는 보따리를 마루 위에 내려놓고
오래된 상자 속 꽃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수놓인 꽃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찾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날 새벽 설화는 은자가 든 비단 보따리와 정갈하게 싼 자신의 짐을 챙겨 박노파가 앉아있는 툇마루로 향했습니다. 박노파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담아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야, 꼭 그 집이어야 하느냐? 대감댁 담벼락은 사람의 피를 먹고 높아진 것이라는데 너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너를 험한 길로 몰아넣을까봐 이 할미는 잠이 안 온다. 할머니, 10년 전 산속에서 저를 거둬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울리는 이 종소리가 멈추지 않는 건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아비 복남이도 속은 참 단단한 사람이었지. 가서 몸이나 상하지 말거라. 힘들면 언제든 이 낡은 집으로 돌아오고. 설화는 품 안에 꽃신 한 짝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할머니께 비단치마 한 벌 꼭 해드릴게요.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히 계셔요. 설화는 최대감댁 하인들이 가져온 은자 10냥을 박노파에게 전했습니다. 설화는 박노파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멀어지는 설화의 등 뒤로 아침 안개를 뚫고 최대감 댁의 웅장한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설화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과나 마당에서 본 것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눈빛도 걸음걸이도 군중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래 것이 윗사람 앞에서 저런 눈을 하다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어젯밤 관아에서의 일을 내 직접 보았다. 내 귀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 주변에 나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두 아들 중에 두 얼굴을 가진 놈이 있는지, 내게 고하는 말 중에 거짓이 섞여 있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귀가 필요하다. 설화는 잠시 고개를 든 채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고합니다. 대감마님께서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들려도 그대로 고해야 합니까? 최대감은 잠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배짱은 있군. 좋다. 그렇게 해라. 나는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이니. 설화의 귀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이 거짓을 싫어한다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설화에게 주어진 방은 행랑채 끄트머리 바람이 드새는 작은 칸이었습니다. 먹쇠가 방을 안내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알아둬라. 여기서 보고 들은 건 밖에서 입에 올리지 마라. 대감마님 댁 일은 대감마님 댁 안에서 끝내는 거야. 설화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쇠가 사라지자 설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낮은 천장, 삐걱거리는 마루, 창호지가 찢겨 바람이 드는 문. 그러나 설화의 눈은 방 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 저 깊숙한 곳에 있을 곳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을 드나들던 곳, 그 가만히 뒤편에 장부가 있었던 곳. 설화는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몸에 지니고 다닌 것.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장부의 한자. 세월이 지나 가장자리가 닳고 글씨가 바랬지만 적힌 숫자와 이름들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이 한 장만으로는 최대감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나머지 장부가 아직 그 곳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설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초경이 지나 집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 먹쇠가 마지막으로 곳간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고, 설화는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 10년 전 아버지가 매일 아침 드나들던 그 길 위로 설화가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곳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수많은 괴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룻밤 안에 나머지 장부를 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 최대감의 신임을 얻어 이 곳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해. 힘들어도 당분간은 최대감이 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거야. 그날 밤 설화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최대감 집에서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최대감 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사랑채의 수아셋을 불러앉혀 놓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옆에 병풍 뒤에 앉아 있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모습은 드러내지 말되 귀는 열어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셋 중 하나는 관아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윤서방이었고, 하나는 곳간과 재물을 관리하는 임서방이었으며, 마지막은 바깥 소문을 수집해 오는 박첨지였습니다. 최대감이 먼저 윤서방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 나으리께서 이번 달 세금 납부에 대해 뭐라 하시던가? 윤서방이 무릎을 모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하셨습니다. 병풍 뒤에서 설화의 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은 임서방이었습니다. 이번 달 소장료는 모두 거쳤습니까? 예, 대감마님.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거둬들였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첨지였습니다. 한양 쪽에서 내려온 소식은 없소? 없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조정이 워낙 조용하다 하옵니다. 최대감이 셋을 물리고 병풍 뒤를 향해 낮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설화는 천천히 병풍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서방 어른은 거짓을 고했습니다. 수령 나으리에게 바친 세금에 대해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첨지 어른 역시 거짓을 고했습니다. 한양에 무슨 일이 있는 듯하니 대감나리께서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임서방 어른만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대감은 오래도록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최대감은 그런 설화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런 아이가 나에게 온 것이 천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서방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윤서방과 수령이 입을 맞춰 최대감의 곡식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설화의 말 한마디 덕분에 최대감은 하룻밤 만에 그 전말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설화는 최대감의 신임을 얻었고 각종 크고 작은 일에 불려가 거짓을 가려냈습니다. 최대감은 어느새 설화 없이는 수하들의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언제나 병풍 뒤에 앉아 있었고 보고가 끝나면 짧게 고했습니다. 수하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곁에 귀신 같은 계집아이가 붙었다. 그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설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이 설화를 신뢰하면 할수록 그 신뢰는 칼날이 되어
최대감에게 빗으로 꽂힐 것이고 원수의 믿음만큼 날카로운 칼은 없으니까요. 기회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에 설화가 한양에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직접 가보는 게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최대감이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설화에게 곳간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곳간을 잘 관리해 주거라. 설화는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는 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기회가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먹쇠가 가마를 준비하고 행랑채 하인들이 짐을 꾸리는 소리가 부산하게 이어졌습니다. 설화는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떠나기 전 먹쇠를 불러 짧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놈이 이 집에 드나들진 않는지 며칠 동안 잘 감시하거라.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해. 먹쇠의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설화가 윤서방의 거짓을 가려낸 후로 최대감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집에 드나드는 거지? 하지만 설화는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대감이 집을 비운 사이 어떻게든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첫째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안채를 쓸고 점심에 마님의 심부름을 다녀오고 저녁에는 사랑채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곳간 열쇠 꾸러미를 설화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집안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이 없는 집안은 느슨했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고 먹쇠는 낮술을 기울이며 졸았습니다. 설화는 그 느슨함을 눈에 담았습니다. 누가 어느 시각에 어디를 지키는지, 순찰이 끊기는 시간이 언제인지 말이죠.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먹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설화는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곳간 창문 아래 장독대가 있었고 그 뒤로 낡은 뒤주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뒤주 옆 벽면은 다른 곳보다 회칠이 유독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한 곳만 새로 바른 벽은 무언가를 감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설화는 뒤주 옆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손으로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새로 바른 회칠은 겉으로는 매끄러웠지만 두드리면 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벽은 낮고 묵직한 소리를 냈지만 새로 바른 자리는 조금 비어 있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설화는 품 안에서 가는 쇠꼬챙이를 꺼내어 회칠과 벽 사이를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먼지가 파슬파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마디쯤 파내자 벽돌 하나가 다른 것보다 헐겁게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당기니 벽돌이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에 기름 종이에 쌓인 납작한 뭉치가 있었고 설화는 그것을 품에 넣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기름 종이를 펼쳤습니다. 최대감이 몰래 수령과 주고받은 돈의 흐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이름, 액수.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면서 최대감의 악독한 행보에 치가 떨렸습니다. 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던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저녁날이 생각났습니다. 마음 같아선 소리내어 펑펑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름 종이를 도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회칠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설아는 마루 아래에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장부를 세상에 내놓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눈, 딸이 밥 먹는 것을 바라보던 조용한 웃음.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발을 들이는 그날, 설아는 만천하에 최대감의 죄를 낱낱이 고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최대감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먹쇠에게 곳간을 치우라 명했고 갑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설아가 최대감의 행보를 주시하던 그때 갑자기 설아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설아야, 박첨지가 한양에는 아무 일이 없다 하였으나 네가 거짓이라 얘기해 주었지. 네 말이 맞았다. 한양에 올라가 보니 우리 고을로 암행어사를 보낸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지금이라도 고을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괜찮겠지? 설아는 암행어사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최대감의 신복이라 여겼던 박첨지가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죠. 어쩌면 설아의 이 외로운 싸움에 기댈 곳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짧은 순간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대감마님, 어사마님은 분명 박첨지를 먼저 찾아가 대감님의 평판을 물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박첨지에게 모든 장부를 맡겨두고 그를 고을의 실세인 것처럼 꾸미십시오. 어사마님이 박첨지를 문초하게 되면 대감님은 자연스레 뒤로 빠져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최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설아 너는 참으로 영리한 아이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꼬? 최대감은 먹쇠에게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다른 장부들도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믿을 사람은 너뿐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부들을 박첨지에게 직접 전하겠사옵니다. 설아는 최대감이 내민 장부 뭉치를 공손히 받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첨지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일지 아닐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대감마님, 박첨지는 겁이 많아 대감님이 직접 가시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사옵니다. 제가 이 장부들을 박첨지에게 전하며 대감님을 대신해 어사마님을 잘 상대하라고 전하겠사옵니다. 설아는 최대감이 건넨 두툼한 장부 뭉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수많은 백성의 피눈물과 설아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목숨값이 담겨 있었죠. 설아는 인적이 드문 밤길을 달려 박첨지의 집 뒷마당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최대감의 연락을 받은 박첨지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마당에 발을 들이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의 신복으로 수십 년을 지내온 박첨지. 과연 그를 온전히 믿어도 될까? 설아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대감의 치부가 모두 들어있는 이 장부를 넘겨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설아는 품 안에 장부를 꺼내기 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첨지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첨지 어르신, 어르신은 최대감의 사람이시죠? 그렇다. 나는 최대감님을 수십 년 모셔온 사람이다. 거짓이라고? 혹시 다른 소리를 종소리로 착각한 것인가? 설아는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대감날이께 전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암행어사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다. 박첨지가 또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박첨지가 최대감의 신복인 것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 지원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리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어르신은 지금 저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최대감의 신복이라는 말 모두 거짓이지요? 설화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박첨지는 잠시 멍하니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가슴팍에서 낡고 때 묻은 붉은 꽃신 한 짝을 꺼내 놓았습니다. 설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도망치던 설화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꽃신이었으니까요. 너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더니 진짜였어. 이 꽃신이 기억나느냐? 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던 것이다. 최대감은 사람을 사냥개처럼 부리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동무였다. 내 평생 대감의 개로 살았으나 동무를 잃게 만든 놈의 개로 죽을 순 없지 않겠느냐. 박첨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꽃신을 어루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혹 돌아가신 것입니까? 내게 이 꽃신을 남기며 너를 부탁했다. 하지만 복남이 그리 된 것을 보니 최대감이 두려워 너의 존재를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설화는 꽃신을 끌어안고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대감 집에서 너를 보고 나는 직감했다. 아비의 복수를 위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되고자 암행어사 얘기를 숨겼다.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감이 한양 수령들께 뇌물을 바쳤던 기록이다. 혹 필요하다면 이것도 가져가거라.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설화가 무언가 결심한 듯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는 아버지가 남기신 장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장부는 최대감의 악행이 10년도 더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최대감의 죄를 모두 고할 것입니다. 분명 암행어사는 저에게 이 문서들을 증명하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르신께서는 지금까지 모아오신 뇌물장부를 들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가 최대감의 죄를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박첨지의 눈에는 거짓 없는 슬픔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 꼭 그리하마 몸조심하거라. 하지만 설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풍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짓무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곳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설화의 아버지 복남이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눈을 피해 박첨지가 몰래 구해 이곳에 숨겨두고 치료해왔던 것이죠. 박첨지가 품에서 꽃신을 꺼낼 때 복남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며 벽을 짚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설화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를 알기에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이 장부로 최대감의 가짜 하늘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도 너를 대견해 하실 게다. 박첨지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지. 병풍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뒤로한 채 설화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대감의 화려한 성벽이 무너질 시간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발을 들인 날 아침, 설화는 최대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먹쇠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님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다녀오겠습니다. 먹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늘 그랬으니까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 설화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암행어사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설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천으로 싼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뭉치를 받아 풀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밥상 앞에 있던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마지막 장까지 읽은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서 석 달 동안 귀로 모은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날짜, 이름, 액수, 장소. 단 한 번도 더듬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들은 암행어사는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가 듣는 곳에서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최대감 모함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다, 추국장으로 가자. 최대감이 관하로 불려 나온 것은 해가 중천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사가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자신은 하늘이었습니다. 어사 하나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감은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서를 꺼내놓는 순간 최대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진년 3월 소장료 이자를 법정의 5배로 징수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오해가 있소이다. 소장농들이 자발적으로 두 번째 문서가 놓였습니다. 갑술년 7월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300냥을 횡령한 기록이 여기 있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서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최대감의 등이 조금씩 굽어들었습니다. 평생 하늘처럼 고개를 젖히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병인년 10월 초하룻날 무고한 백성 이복남을 죽이라 직접 명하고 그 죄를 은폐한 기록이오. 이것은 대감 본인의 필체요. 최대감이 굳었습니다. 이복남. 그 이름을 입 밖에서 듣는 것은 10년 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추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설화였습니다. 최대감은 들어서는 설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설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 눈빛을 어디서 보았는지 뇌리의 어딘가가 맹렬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추국장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최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살 때부터 품에 지니고 다닌 것. 가장자리가 닳고 글씨가 바랬지만 찢겨나간 자리가 선명한 그것을. 그리고 증거 뭉치 속 마지막 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찢겨진 자리가 맞닿았습니다. 10년 전 이복남이라는 국간직이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설화.
대감마님 댁의 국간직이 이복남이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고 제가 10살부터 품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최대감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10년 전 진흙바닥에 나뒹굴던 어린아이의 눈빛과 같은 것을 그날 그냥 내쳐버렸던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 안에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뭐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그 진실이 대감마님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최대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평생 하늘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두 팔이 묶였습니다. 수령은 이미 별채에서 결박된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먹쇠는 추국장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탄성은 점점 커져 마침내 함성이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끌려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았습니다. 설화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설화는 계단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꽃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지 못한, 그러나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때 마당 끝 담벼락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늙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귀는 그 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들었던 걸음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밤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고된 하루를 발바닥에 달고 돌아오던 그 소리.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눈빛은 별 이야기를 해주던 그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남이 천천히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야. 그 한마디에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은 그날에만 흘리겠다고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물어가는 봄 햇살 속에서 아버지와 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찢겨진 자리가 맞닿아 완성된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닦고 무릎 위에 꽃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이 아껴뒀다가 중요한 날에 신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발이 커버려 신을 수 없는 꽃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쩌죠?
제가 발이 이렇게나 커버려서 다시 사주셔야겠어요. 복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인자한 웃음이었습니다. 설화가 가장 좋아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보다 더 예쁜 것으로 골라보거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돋아났습니다. 견우별과 직녀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포기만 안 하면 결국 만나게 돼 있어. 네, 아버지,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때 설화는 오늘 하루 종일 귀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귀를 괴롭히던 그 아픈 종소리가 사실은 아버지를 향해 걷게 하는 진실의 길이었나 봐요. 밤하늘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견우별과 직녀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설화의 귀에는 날카로운 거짓의 종소리가 아닌 아버지가 들려주는 따뜻한 별 이야기가 잔잔한 물결처럼 흐릅니다. 설화는 그 별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가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길을 찾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8살 설화가 품었던 그 작은 꽃신 한 짝이 10년의 세월을 견뎌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은 소중한 진심도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잔혹했던 어둠을 뚫고 피어난 통쾌한 복수극. 진실의 종소리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설화가 되찾은 이 평온한 밤이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길 바랍니다.